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과 그리고 조아연 취준생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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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미리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이번에는 취업을 부탁해 그 응원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네. 한강에서 제가 그걸 들고 점프샷을 우와. 찍어오는 벌칙을 수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학생들의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열려라 단톡방.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각에 8시 단톡방이 요. 열렸습니다. 여기요.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한결같아요. 맞아요. 자, 톡방 퀴즈 규칙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연생 힌트 많이 주세요. 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 남북 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또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 현상을 뭐라고 같아요. 하는지. 네.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외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오. 코리아 디스카운트, 과연? 예. 정답입니다. 와. 아주 다시 교묘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네요. 네. 이건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기업이 이제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한국은 뭐 분식회계도 너무 많이 하고 총수가 겨우 평균 4% 정도를 가지고 있대요. 네. 그걸 가지고 기업의 오너라면서 이렇게 다 지배하는 구조가 네. 상당히 좀 그 불합리하다. 그래서 보통 한 전체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이런 주가라면 원래는 100이 돼야 된다면 한 30이나 40 정도밖에 안 쳐주겠다. 그게 코리안 디스카운트여서 기업이 좀 빨리 선진화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외모가 사회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외모 지상주의 혹은 외모 차별주의를 일컫는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에 약간 추억이 있는데 왜요? 네. 대학원 때 네. 그 시험을 봤거든요. 네. 그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용어를 잘못 번역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 신인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힌트를 살짝 줬는데 네. 네. 신인주의라고 잘못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좀 헷갈린다. 아쉽게도 5초 카운트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알겠습니다. 5초 과감하게- 카운트 주세요. MC 찬스 쓰겠습니다. 너무하게 NC 찬스를. 자, 네, 아쉬운 것 누구요? 같아서. 늦었어요. 재한 오빠. 재한 씨. 네. 정답은? 자, 정답은 루키즘입니다. 루키즈? 네. 과연? 키즘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저는 라이징 스타 이런 거 생각해요.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 이 루키즘에 좀 경종을 울릴 만한 게 네. 그 우리 재한 씨 원래 출신의 그 무한도전에서 한 번 있었죠. 맞아요. 모친소 페스티벌. 모친소 페스티벌. 그러니까 뭐 외모지상주의가 이제 외모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네. 모친소 페스티벌에서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것들을 끄집어낸다는 맞아요. 개념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모 차별주의에 대해서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재한 씨는 왜 네. 모친소 페스티벌에 안 가신 거예요? 제가 왜 가요? 저는 아니었어요. 예. 거기 워낙 절대- 쟁쟁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네, 때문에. 저는 거기서는 제가 굉장히 평범한 수준이에요. 그래도 네. 자격은 충분하신 것 같아서. 누가 누구한테 지금? 다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노동비라고도 불리며 소련의 R-27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이것의 사거리는 4,000km로 추정되며 태평양 괌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포동은 아니에요? 네. 바로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5, 4, 3. 정답. 네. 자, 고고도 미사일. 네, 세 글자라면서요. 네? 고보도요?
무수단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우수단이었습니다. 오, 아이언 학생이 이렇게 틀려본 것도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틀리시죠? 그러니까요. 아, 무수단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왜 틀려? 무수단이 지금 지명이고 예전 지명이 대포동이었대요. 그래서 미사일 기지인데 거기서 그래서 아까 쏘는 개포동 미사일. 힌트 주신 거죠? 그래서 대포동은 아니라고 네네네.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새로운 근데 지금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 탄도 미사일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저것과 순항 미사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탄도. 네. 탄 앞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되게 간단해요. 예전에 우리 포트리스라는 게임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가면 탄도 미사일.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그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가면 탄도 미사일이고 네네네. 순항 미사일은 이거 자체가 추진력이 있어요. 네. 이건 추진력이 없이 그냥 떨어뜨리는 거고 네네네. 슉 가가지고 딱그 요격하는 게 유도 순항 미사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또 탄도 미사일은 이 성격상 많이는 못 가죠. 네. 지금 최대로 가는 게 저건 한 중간 정도 간다. 그래서 저렇게 부릅니다. 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기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이 엄청난 야근과 철야로 죽을 만큼 희생했다는 의미를 담아 에밀 레종 설화에 빗대 만든 신조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게 취업 상식 문제에 나오다니 정말. 에밀 레종 설화에 빗대서 만들었다는 게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조금 그 힌트를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에밀레종의 설화에 빗대 만든 에밀레종과 네. 그다음에 사실 공돌이를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들이 네. 공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을 좀 굉장히 괴롭힌다는 그런 자, 의미. 이만큼 줬으면 외계인 다 구문. 줬어요. 네. 아,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4, 3, 2,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지? 아. 정답은 홍밀리였습니다. 네. 우리 아연 학생 현재 4문제 중에서 두 문제 맞췄습니다.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를. 문제. 네, 풀어보세요.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섭취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식품 생산이요? 네. 힌트 좀 주세요, 이쌤. 맞아, 우리- 마지막. 우리 커피숍 가면 이렇게 한번 사면은 네. 이게 포인트도 쌓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그래서 주죠?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준다라고 하는 그런 거와 네. 또 다른 말을 합쳐서 이제 만든 네. 겁니다. 네. 5초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맞추라. 정답, 정답, 마일리지 로드. 마일리지 로드요. 푸드 마일리지였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너무 아깝다. 아깝다. 조합만 말했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틀리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너무 아깝다. 이 푸드가 네. 음식이 우리한테 배달될 때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멀리서 오면 올수록 쌓이죠. 말하자면 얘를 배달하기 위해서 어떤 연료라든가 네. 인력이라든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먼 멀리서 와서 신선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안 좋고 해서 이걸 줄이는 운동이거든요. 한국의 평균 푸드 마일리지가 7,000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네. 7,000km 요? 엄청나네요. 7,000톤 킬로미터죠. 그리고 그 대비되는 게 프랑스. 네. 프랑스는 한 700 정도. 그냥 10분의 1이네요. 제 집에서 생산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로컬 푸드나 이런 것과 좀 연관이 되면서 로컬 푸드 하면 이제 우리 지역의 그 농산물을 먹는다든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 농업 해가지고 그 옥상에 만든다든가 하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연관되는 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는데요. 5문제 중에 총 2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죠. 벌칙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자, 한 학생 오늘 어땠어요? 오늘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네. 마지막 문제가 진짜 아쉽네요. 네, 정말 자책이 되네요. 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문제 같은 경우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건 맞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밀레가 나올 줄은 정말 약간 충격. 모르죠. 네, 이런 것들도 쓰기도 하니까 그래서 좀 폭넓게 지금 좀 보고 있다. 그 문제들이 폭넓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죠. 스위스가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성인 1인당 매달 2,500 스위스 프랑, 약 300만 원을 받는 기본 소득 제도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국민의 77%가 반대하면서 부결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본 소득 제도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쌤, 이 기본소득 제도가 어떤 거예요? 일단 딱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아무런 그 네네. 어떤 차별 없이 소득을 나눠준다. 일정액을 나눠준다.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나눠준다 이런 네.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기존의 어떤 복지제도와 가장 다른 거는 네. 복지는 가구별로 지급을 하는데 이건 개인별로 가기 때문에 개인 다 각자한테 가져갈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득이 많든 네. 아니면 우리 복지제도는 사실 나이가 많으시면 이렇게 드린다든가 드리고, 네. 그 나이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없이 다. 그리고 증명이 필요 없다.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그 기본의 어떤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인식이 되는 다 주는 네. 그런 제도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네. 정말 꿈만 꾸면 되는 제도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예. 우리도 투표를 한다면 아연 학생 어떻게 투표할 거예요? 저는 반대에 투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준다는 것이 과연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의문도 들고 과연 그것이 평등한 것인가 오히려 불평등을 더 초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반대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 살펴볼 텐데요. 네. 그 제목 자체가 네. 스위스 기본소득 실험 불평등 사회 인간의 길 묻다. 인간의 길. 인간의 길까지 나왔습니다. 심하네요. 이게. 네. 자, 이 기사는 뭘 얘기하냐면 네. 뭐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문화적, 사회적 삶을 누리는 건 네. 불가능할까? 네. 거기서 출발한 어떤 의문에서 기본소득이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스위스에서 네. 국민투표를 했거든요. 이미 네. 해서 결과도 나왔는데 네. 반대는 됐지만 23%가 찬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말하자면 스위스가 굉장히 어떤 복지도 잘 돼 있고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한 4분의 1 정도는 힘들어 죽겠다. 돈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기사에 기본소득 논의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대안의 자리로 위치를 옮길 시점이다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듯이 사실 이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걸 계기로 앞으로 세계 전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의 논의가 좀 이루어지는 시초가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기사는 이것과 결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19살에서 24살 청년에 월 네. 30만 원씩 주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국내에서도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기사를 보시면 서울시와 성남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 수당, 청년 배당 이런 것들인데 19살 24살 사이에 한 30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보시면 2015년 8월 기준으로 15살에서 29살 청년층의 저임금 고용 비율이 28.1.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돈으로 일하는 게 28.1이고 그쵸. 그거보다 더 낮은 24살 밑으로 내려가면 그 비중이 46.1로 반 정도는 그 굉장히 대접을 못 받고 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연 학생 그 두 기사를 어떻게 보든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제가 꼽은 부분은 네. 중간 부분에서 예. 기본 소득은 소득 불평등 심화와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어떤 그런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것이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자리 절벽에 대한 공포 때문에 논의가 되는 배경이 된다는 부분을 꼽았는데요. 네. 과연 이것이 정말 저희 청년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도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AI가 일자리를 가져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좀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네.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싶은데 스위스 국민들은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그것의 달콤함에 대한 그 대가를 알고 있는 거죠. 아, 벌써. 네.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가 이걸 받으면 네. 그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재원 어디서 나느냐? 세금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굳이 같이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제도를 허물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재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를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지금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돈이 그렇게 큰 게 아니래요. 그래요? 그 우리나라의 그 GDP나 이런 거 비교해서 환산해 보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럼 실제로 1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그걸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최저 생계만 간신히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기본소득제가 그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 취준생 입장에서 조금 반가운 소식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반가운 소식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면은 네. 취업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고 그렇죠. 맞아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또 반면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도 네.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일단 이쌤 말대로 스위스는 실현이 되지 않았지만 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사실 우리가 그 거의 모든 나라가 정치를 보면 좌파, 우파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 정책은 좌파, 우파가 전부 다 좀 호감을 가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반대가 아니라, 근데 이유는 좀 달라요. 좌파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리가 감소하는 어떤 대안으로서 네. 이런 것들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러니까 이 갭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우파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함으로써 복지를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파는 신자유주의거든요.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요. 네. 정부의 역할은 가장 최소로 하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복지를 줄이고 그 소득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지지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왔나요, 아인 학생? 제가 꼽은 부분은 네. 두 번째 기사에서 청년 기본소득 방안은 청년기에만 제공이 되고 예. 적정 소득의 일부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분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 뽑았는데요. 일부 국가에서 논의가 됐던 기본소득 제도를 좀 다른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취준생 입장에서는 한 줄기 빛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범위가 19살에서 24살이라고 하면 네. 저도 포함이 안 되고 네. 또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오면은 취업 활동 나이가 27, 뭐 8 이렇게 되는데 네.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나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24세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할 때 몇 살에서 몇 살 사이 같아요? 청소년? 14살부터 21살. 21살? 예. 전체로 보면 9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 소년과 청년을 합쳐서 청소년. 청소년. 예, 예. 그게 그렇고 청소년 보호법에서 물론 19세 미만을 보고 있죠. 네네. 전체로 보자면 24세까지 청년으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나온 거라서 그렇군요. 나이가 있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사실. 네, 이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은 사실은 이게 포퓰리즘 아니냐. 포퓰리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슨 이제 대통령 선거도 곧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걸 노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정치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제동을 거는 추세고요. 네. 그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씩 3천 명한테 청년 배당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법으로 좀 막아서려고 하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대립 중인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학생의 입장이 궁금한데 아연 학생, 이 최저임금제도, 청년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주변의 학생들, 친구들을 실제로 보면은 학비를 직접 벌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하고 네. 학업에만 집중하는 학생하고 실제로 취업 준비를 할 때 보면은 그 어떤 스펙이라던가 커리어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취업하는 시기도 좀 늦춰지게 되고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에 닥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런 갭을 좀 이런 제도로 인해서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 지금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네. 돈을 주니까 네.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평소에 그 취업 준비를 해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취성패 같은 것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한 취성패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배우고 일을 배우고 어떤 그걸 가지고 취업에 성공하는 아, 네. 뭐 자바를 배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취업까지 하는 그런 것들인데 네. 일을 하느라고 그런 걸 참여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좀 도와준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30만 원, 50만 원. 사실 그거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조해 준다는 개념이지 이걸 가지고서 생활을 하면서 취업 준비까지 해라라는 개념은 좀 아닙니다.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청년 실업 해소 또는 청년 수당이 무엇이 먼저냐 약간 좀 네.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을까요? 뭐 청년 배당은요, 사실 그쵸.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미봉책인 거죠. 네. 이런 걸 바탕으로 좀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도 하고 기술을 익혀서 취업에 성공해라는 거니까 네. 뭐 크기로 보자면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게 훨씬 더 먼저인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청년 배당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논의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너무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좀 살기 좋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선생님, 한번 족보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이제 되게 잘 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스무스하게. 짠! 따드란. AI가 일자리를 가져가도 향상된 생산성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여유와 휴식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연 학생 준비됐죠? 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이 AI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4차 혁명과도 같은데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을 비추어 봤을 때 일자리가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자리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가 되면서 뭐 일자리가 뭐 줄어드는 거 없이 뭐 어떤 생산성 증가로 삶의 질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정보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른다던가 그런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인간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논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세요. 동의하는데 찬성해요. 근데 네. 한마디로. AI는 인간의 또 다른 4차 혁명이며 그것은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네.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동어 반복이거든요. 네.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 것뿐이지 같은 얘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인간에게 여유와 휴식이 넘치는 사회를 제공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전망, 긍정적 전망인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든가 네. 동의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논거나 네. 이래서 저래서 그렇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나는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내 지식을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그 물어본 거는 찬성이냐 반대냐. 네. 그럼 찬성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있는 논거 말고 여기서 충분한 어떤 여유와 휴식이 넘치는 사회를 제공할 수 있다. 네. 네, 이래서 그거는 이제 됐으니까 네. 그거 말고 다른 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다른 거고요. 예를 들면은 그 에이브릴 같은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점차 지금도 이제 서비스를 오픈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빅데이터나 뭐 클라우드 서비스다 뭐 통합 물류 그런 서비스를 인공지능으로 함으로써 뭐 의료 산업이라던가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 좀 성장을 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네,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되게 좀 이게 좀 계속 도는데 네. 결국 여기 있는 거를 넘어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계속 얘기가 반복된다면은 혹시 그럼 이런 유행의 문제나 이런 거는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는지 또는 질문의 의도가 뭔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거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그 토론 면접으로 나오기 되게 좋은 상태거든요. 면접. 그렇죠. 예, 그래서 찬반이 되게 분명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아니다에 따라서 그 앞으로 우리가 AI를 적극 수용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까지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토론 면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찬반. 난 이래서 찬성하고 저긴 이래서 반대하는데 가령 어떤 앞에서 이제 저는 이래서 찬성합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보통 6명이 들어가면 3명, 3명인데 근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사실 좀 다르게 얘기하지만 같은 얘기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책을 읽었다라는 그런 느낌만 주는 네. 그런 거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는구나. 저 사람이 한 얘기를 왜 반복할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전이라면 답을 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그 여유와 휴식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네. 했으면 이거를 동의하는 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반대하는 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AI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런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네. 반복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AI가 됐을 때 가령 초기 산업혁명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초기 산업혁명에는 토지와 공장을 가진 사람이 결국 그걸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을 창출했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처음 도입하는 데는 자본이 드는데 네. 그 자본을 도입해서 AI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생산성이 차이가 나면서 그럼 이 사람이 그걸 공유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테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 커질 것이다. 그럼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성을 그 구현하고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몇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전망입니다. 라는 식으로 좀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게 전략적으로 좀 나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윤 학생 이 쌤의 평가는 어떻게 들었나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 그 말씀하신 부정적인 측면도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음의 족보를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건 좀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네. 지금 3포 세대, 5포 세대, 9포 세대를 논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 이런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네. 월 30만 원씩 주자는 논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럼 이 논의가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수치를 제시하고요. 과연 나는 70%, 20%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네네. 이게 오늘의 의제입니다. 어렵군요. 저는 네, 5%라고 생각합니다. 5%. 사실상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 M4 세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에 30만 원이라는 돈이 아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삶에 대한 희망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것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되게 눈이 촉촉해지면서 목이 메이는 그런 감정이입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멋있네요. 네네. 재환 씨는? 지한 씨는 이하 동물입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네. 감정이입은 잘 안 됩니다. 네, 우리 아연 학생은 어떤가요? 저는 실질적으로 한 30%의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굉장히 하는데 낮네요. 그거에 근거가 되는 생각은 저희 나이대의 친구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퇴직하는 시기와 저희 친구들이 취업을 하는 시기가 좀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어느 정도 갭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가정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죠. 그런 갭을 보충하는 어떤 의미로 30만 원씩 보조를 받게 돼서 취준생들이 쓰게 된다면 도움은 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조금 그 소득 분위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톡방 친구들은 어떤 의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혜 학생, 보조금 정책이 청년들의 알바를 하고자 하는 욕구까지 없앨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M4 세대 젊은이들에게는 돈보다는 일자리가 중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나 소소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학생, 80%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저임금 기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으로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착취당해온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이 문제가 되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 학생, 네. 소득 분위기가 낮은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에는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들에게까지 모두 돈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나부터도 30만 원을 받는다면 비싼 레스토랑에 간다거나 비싼 옷을 산다는 등의 사치에 이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예지 학생. 네.
45%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포 세대, 5포 세대에는 사회 구조의 근본 원인으로 인한 현상이 문제입니다. 네. 그 근본 원인을 손보지 않는 한 효과는 45%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 친구들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연 학생? 저는 다혜 학생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다혜 학생. 네, 청년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네. 해야지 잘못하면은 이런 기본소득 제도로 인해서 좀 사회가 혼란스럽고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태희 학생은 솔직하네요. 네. 나부터도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할 것이다. 사치에 사용할 것 같다. 네. 비싼 옷. 예. 네, 그렇죠. 정상적이었고요. 네. 근데 사실 기업에서 이렇게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수치를 제시하라? 몇 %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몇 %입니다. 왜냐하면 이렇죠라고 해서 네. 그런 부분은 정확한 분석력을 보여주는 게 되는데 지금 약간 다들 그냥- 그런 말 쓰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네, 그렇죠. 진짜. 느낌적인 느낌은 45%예요. 육감으로다가, 예.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여서 사실 이 질문의 어떤 의도와는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태수 학생 같은 경우는 네. 80%는 이렇고 20%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해서 80과 20의 수치를 그나마 이유를. 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전 태수 학생이 제일 좀 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수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기본소득 제도는 이제 논의의 시작일 뿐이고요. 앞으로 이제 특히 AI가 발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적절한 우리의 생각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멍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만약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의 의견을 좀 적절히 개진해가지고 네. 좀 찾아 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잘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좀 세상 자체가 좀 아름답게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연 학생 어땠습니까? 저는 이 제도가 기본소득 제도가 청년들한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정부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아니면 골치 아픈 복지 정책을 좀 회피하기 식의 어떤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해결이 돼서 새로운 정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쉬엄난 대학 졸업식이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고 싶은 자소서예요. 네. 저는 뭐 이 친구는 서류만 보더라도 좀 기운이 나는 친구라서 영상이 아니라 정말 실전보다 더 열심히 해서 꼭 제가 정말 실전 면접을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희 씨 들어오세요. 가고 싶은 회사가 혹시 있으면 저는 경쟁사인 아디다스를 가고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지치지 않아요?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주희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삼촌이 워낙에 코칭을 네네. 계속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을까 싶어요. 뭐 잘했겠죠. 믿습니다. 되게 잘해. 근데 오늘 삼촌이 더 떠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좀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제가 네네. 티가 납니까? 티가 엄청납니다. 물가에 자식을 두는 왠지 오늘은 독설도 안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독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찾아보도록 근데 이 하겠습니다. 회장님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참. 아니요, 저 진짜 공과사 확실하게 구별할 거예요. 아, 걱정하지 진짜 마세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우리 공과사 구분하는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아는 분이시니까 아, 직접 제가- 또 우리 삼촌이 불러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이주희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장 질문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 삼촌부터 질문하시겠습니다. 아, 네.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 하시는데 네. 평상시에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말씀을 네.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어느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태권도로 약 10년간 선수 생활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든 때도 많았었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표를 한 가지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저의 이러한 목표 지향적인 성격으로 대상태의 목표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면접의 불문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인상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첫인상 정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미지거든요. 메라비안 법칙이라고도 하죠. 55%는 보여지는 부분, 38%는 들려지는 부분, 나머지 7%가 내용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나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93%라는 비언어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죠. 한 번 괜찮으면 얘기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면서 괜찮은데 한 번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똑같은 얘기도 좀 아니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주희 씨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보여지는 부분, 표정이 너무 좋아요. 자세도 참 좋고요. 그리고 시선 처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55%가 완벽하다 보니까 우선은 첫인상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어떤 목표를 갖고 계셨던 건데요? 운동했을 때 말씀하신 네. 겁니까? 운동했을 때는 금메달과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는 1등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 정말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태권도로서 어떤 수상 경력이 있나요? 네, 저는 중학교 때는 경기도 대표를 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전국 대회에서 2등과 3등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1등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 말고 또 가고 싶은 회사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경쟁사인 아디다스를 가고 싶습니다. 사실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데상태 주력 마켓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저는 그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직접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그것을 데상태에 적용시켜보면 더 데상태가 성공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아디다스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상태에 약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가 아디다스 오리지널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입을 수 있는 캐주얼 의류의 라인을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반면에 데상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동을 할 때만 입을 수 있는 애슬레틱 의류 종류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운동할 때 입는 옷이라는 그런 정의가 바뀌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관심도, 두 번째는 진실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다른 회사 가고 싶은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없다고 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거짓말이죠. 근데 저렇게 당당하게 아디다스입니다, 경쟁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좀 드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가고 싶은 데 있냐, 뭐 경쟁사 이런 데 얘기를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데상태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영어로 다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we really want to improve our market share, we have to sometimes follow other people's. 네, 됐습니다. 네. 태권도 쪽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네. 지금 태권도 도복 쪽에서 약간 미즈노사가 좀 유명하죠? 네, 네. 그렇죠? 만약 데상트가 이런 태권도 도복 시장에 나간다면 본인의 생각은 좀 어떤지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복뿐만 아니라 그런 태권도 용품, 예를 들어 헤드기어라든지 미트 같은 것도 정말 많은 뭐 학교라든지 스포츠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유의 데상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이용해서 좀 더 가볍고 빠르게 마를 수 있는 그런 도복을 만들고 제품을 만든다면 정말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만약에 직접적으로 한번 영업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합장에 직접 가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포츠 의류를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이 어떻게, 얼만큼 더 그런 퍼포먼스에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어떤 10년 동안 어떤 태권도 경력을 통해서 봤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 호기심은 당연히 회사 입장에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이 친구 어떻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자 했던 질문입니다. 답변은 어때요? 답변도 저는 이런 시장을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역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답변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옆 부서에 팀장님이 계세요. 내 네. 팀장님은 아닌데 네. 그 팀장님이 직원들한테 막 돈을 빌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안 갚는 거예요. 네. 그런 소문도 막 돌고 있어. 네. 근데 이제 그 팀장님이 이제 주희 씨한테 온 거예요. 네. 그럼 30만 원만 빌려달라.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면 네. 3만 원이라도 좀 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실 그래도 부장님 이거는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무슨 문제가 되죠? 돈을 빌려주는데? 네, 사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돈 거래가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명 한 명한테 돈을 빌리다가 결국 그것이 들통나서 그만두신 분도 계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부장님이 그런 공경에 처하시지 않을까. 요즘 그 상황 판단과 관련된 질문을 필기로도 하지만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 질문이 실제로 어떤 우리나라 그 대기업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 사건이 실제로 또 어떤 회사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상황 판단은 이제 그런 걸 출제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거기서 오답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문제인데 필기로 나왔었을 때 가장 좋은 건 조심스럽게 거절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측면에서 현명하게 잘 답을 했습니다. 고향은 어디예요? 저는 부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남쪽 사투리를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하니까 약간 사투리같이 억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때 너를 만나면 너를 보면 너무 행복해. 나는 너가 약간 비타민 같이 느껴져 라고 듣는 소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랑 이야기할 때 약간 우울해지지 않게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본인 스스로는 지치지 않아요?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도 하고 스트레스도 조금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할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행복하구나. 내가 사람들과 더 좋은 교육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소개서 기술한 거 말고 네. 좀 사람들한테 자주 듣고 있는 좀 나의 단점 네. 있으면 하나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약간 너무 정신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신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진가는 2주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 저를 보는 경우에는 약간 특히 낯가림이 있으신 분들은 저 왜 저렇게 말이 많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를 하루 이틀, 한 달 보시다 보면 야 주희야 너 정말 다른 모습이 있구나. 너 친해지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네? 너 되게 속 깊구나 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의 일원이 돼서 저의 진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여튼 장난기 있고 말이 많은 게 정신없어 단점인데 보인다. 네. 2주 지나면 괜찮아진다. 네. 저도 2주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군요. 네. 계속 연락하고 하신다면 저는 정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들이대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면접관도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주희 씨가 아주 좋은 말을 했죠. 사실 그게 단점이다. 그걸 내가 안다. 근데 2주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친구들이 또 다른 모습에 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준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우선은 뽑아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 데스상트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2달 정도의 OJT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턴 기간이. 그러니까 그때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합격을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제 매장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신입사원으로서 매장에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지시했던 대로, 본사에서 지시했던 대로 영업 방침을 실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지적을 하실까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지적을 하기보다는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심화되는 본사에서 네. 오늘까지 시정 처리를 하라고 네. 시정 요청을 하고 네. 내일부터 바로 바뀔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가서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 벌써 그 직원들 및 대리 점주님들은 마음을 닫고 시작합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그런 권유를 하거나 무언가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매장의 그 사장님이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매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고 싶지만 저도 사원이고 이렇게 내려올 조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점주님이 잘 따라주셔야지 저희도 더 많은 서포트를 해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 윈윈할 수 있지 근데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회사 지침을 따르다 보면 자꾸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실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물론 이게 약간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안타까운 거 아닌가 맞아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만 참고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매일 금전적인 연락드리고요. 손실을 보는데 그걸 책임질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제가 금전적인 그런 손해는 책임질 수 없지만 시간을 좀 길게 보면은 저랑 끝까지 점주님이랑 함께 가서 결국에는 직접 이 상황이 어떤지를 뭐 생각하고 점주님한테 한번 이해를 시켜라 약간 하는 그런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정말 하는 대로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객 응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고요. 아유, 애쓰셨습니다. 오늘 네. 면접 잘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면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죠? 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 저는 어느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영어로 다시 해보세요.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we really want to improve our market share. 안타까운 거 맞아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면접 어떠셨어요? 제가 봤을 땐 두 분이 끌려갔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돌발도 없고 압박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밑에 다 이렇게 깔려 있어요. 사실은 이게 깔려 있습니다. 압박적으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워낙에 대처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압박처럼 느껴지지 넘어갔어? 않은 겁니다. 네네. 그러신 겁니까? 그럼요. 어떤 게 도대체 압박이었습니까? 뭐 태권도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이 친구한테 그 시장성에서 얘기한 것도 사실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그런 부분 굉장히 머뭇거리거나 말을 못하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아까 우리 상황 면접할 때도 나 손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뭔가 자기 주도대로 뭔가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럼 진짜 넘어가시는 건가요? 점장님이시라면 그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더 할 수도 있긴 했지만 뭐 잘라주셔가지고 지금 네, 어떠셨어요? 잘했다 그러시는 것 같고. 예, 저도 하여튼 잘한 거죠. 잘했는데 우려가 되는 게 면접관들이 좀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쵸. 마이너스 주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면접의 그 팀장들 아니면 현직자 이런 분들이 보면 점수를 좀 잘 줄 것 같은데
최종 면접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임원분들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너무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마이너스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렇죠. 성향에 따라. 저는 약간 전반적으로 총평이 약간 들이댄다? 저돌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나중에 일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회사가 문제가 되더라도 차라리 한번 궁금함, 호기심, 그래서 어쨌든 한번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일을 잘할 것 같은 느낌도 좀 받았었고 그 들이댐이라는 부분이 저는 나쁜 의미의 들이댐이 아니라 뭔가 긍정적인 어떤 들이댐? 그래서 좀 뭔가 일단 한번 일은 시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와, 면접 네. 채점 점수 나온 건가요? 그 저는 뭐로 주시겠습니까? 이미 나온 겁니까? 저는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A를 줘야 될지 A 플러스를 줘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초의 저는 사실은 저런 친구랑 제가 사장님이라면 무조건 일할 것 같습니다. 저는 A 플러스 주고 싶습니다. 갑자기 A 풀 갑니다. 지금 네네. 뿌듯하면서 우리 아, 삼촌 점수 주기 애매합니다. 네. 저는 B 플러스 주겠습니다. B 플러스. 아, 억지로 왜냐하면- 내리셨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에너지 참 좋은데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해라라는 의미에서 한 단계 좀 내렸고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건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끝났을 때 이렇게 웃었죠. 어서 오세요 아니면 끝났어요 그랬을 때 너무 편하게 웃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면접관 앞이고 면접장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단계 좀 깎았는데 긴장이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떨어져서. 뭐 B 플러스. 네. 저는 그래도 우선 1차 면접이라면 합격. 네, B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냐면 영업 쪽이기 때문에 영업 관리라면은 사실은 이렇게 내가 알아서 살살 굴려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막 끌고 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왠지 우리 고객들을 확확 끌고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이게 지갑을 열게 할 것 같아요. 지갑을 열어서 뭔가 나오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초의 B입니다. 네. 와 정말 진짜 이거 우리는 다예요. 다 합격. 최초예요. 네,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면접 컨설팅을 하면서 우선 칭찬해 줄 건 좀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면사보를 보시는 분들도 아 네네네. 나는 저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칭찬과 또 궁금한 점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네.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고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땐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는 친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좀 얘기했는데 네. 지금 막 주의실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스쳐 지나갔던 몇 명의 친구들이 캐릭터 좀 비슷한 친구들 좀 있었는데 대부분이 면접이 끝나면 긴장하셨죠? 라고 제가 물어보는데요. 사실 오늘은 삼촌이 더 긴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전혀 긴장을 안 해 보이셨어요. 그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했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나가고 나니까. 연습했었던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네, 원래- 면접도 연습을 했어요. 네, 혼자서 이렇게 좀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좀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말하면 더 잘 말할 수 있을지. 근데 너무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끊기기도 많이 하고 약간 눈도 올라가고 그래서 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궁금한 점은 없으시고요. 어떤 게 가장 보완해야 될 거고 어떤 걸 더 좀 살려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그런 장단점을 확실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제일 말씀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 우리 김세진 선생님. 아, 네. 그 두 가지 얘기할게요. 네. 잘했어요. 되게 잘했고. 근데 이제 말이 너무 빨라서 네. 그거를 좀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네. 면접관들 사이에서.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데상트란 기업에서는 별로 호불호는 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어떤 기업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한 가지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 그 아까 아디다스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인정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아, 예, 맞습니다. 근데 모든 답변이 질문과 함께 바로바로 나와요. 어떻게 네. 저렇게 준비를 했을까? 아니면 순발력이 좋은 건가 하면서도 자칫하면 네. 좀 공격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네.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톤을 좀 약간 다운시키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영업을 하더라도 그런 걸 좋아하는 고객도 계시겠지만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만 더 내려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네.
네, 우리 학생회장님. 저는 등급을 굉장히 높게 줬어요. A 플러스를 줬어요. 그래서 A 플러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점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항상 D, F, 뭐 C 마이너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호불호가 나눠질 수 있다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저도 너무 들이댄다, 저돌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그렇게 고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희 씨 같은 사람은 사실은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찾기도 힘들고 제 감으로 봤었을 때는 주희 씨는 무조건 회사에다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사를 떨어질 수 있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희 씨가 어디 취업 못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어디든 다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또 어디 가도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던져놔도 다이아몬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누구한테 뭐 떨어지고 붙는 거에 너무 저는 본인이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페이스를 그냥 유지하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저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신지 여기 아니, 모든 뭔가 시청자가 보고 계신데 일단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상황 면접할 때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아서 하겠다. 사실 저게 굉장히 힘든 말이지 않습니까? 어떤 금전적인 어떤 문제, 사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땐 그게 좀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위해서라도 일할까, 그 점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볼 땐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는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저는 그냥 쭉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네, 네네. 와, 정말 뭐 극찬. 끝나야겠네요. 끝나야 돼.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모두 다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물론 칭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주희 학생 같은 경우는 합격한다, 뭐 불합격한다 그 문제를 갖고 얘기할 거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 관련해서는 어디서든 합격을 하실 거라는 게 보여요. 이거는 확실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주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다음까지 생각하는 좀 버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 다음이라는 것은 호불호가 있으면 그 팀 내 활동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긍정, 자신감, 그리고 주변에 정말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막 비타민이 나오는 것처럼 기가 막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점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 자체가 조금은 또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게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점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고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네. 내 먹고 사는 것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으로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땐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거 좀 빠르다고 했잖아요. 네. 답변을 할 때 딱 1초만 세워보세요. 네. 1초 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만 해도 지금 말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딱 얘기하면 딱딱딱 바로바로 나오니까 네. 기계가 얘기하듯이 그래서 1초만 이 네. 일이 되게 길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좋을 것 같고 대화를 하시면서 되게 좋은 말버릇과 조금 아쉬운 말버릇이 있어요. 우리는 하면서 이미 덱스턴트 직원같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습관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이런 얘기.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좀 너무 이렇게 막 그 테이프를 틀어놓은 듯한 네.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버릇 같은 것도 조금 수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보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떤 점을 보완하실 건가요? 일단 그 말이 맞는 일단 하기 전에 어떤 점을 보완하실 건가요? 네. 그렇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저도 사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밝게 하는 것보다는 밝으면서도 진지한 모습을 더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뢰감을 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말을 할 때 제가 평상시에도 굉장히 말을 좀 빨리 해요. 그래서 이런 면접
이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반박자를 쉬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황청심화를 먹고 왔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천천히 더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박자 쉬고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더 하실 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좀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막 주의실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스쳐 지나갔던 몇 명의 친구들 캐릭터 좀 비슷한 친구들 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너무 성격이 좋고 너무 밝은데 회사 갔더니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상사를 만났습니다. 그래,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힘들어했어요, 그 친구를. 뭐냐면 학교는 내가 선별해서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지만은 네. 사회는 그게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를 잘 쌓는 방법도 잘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굳은 심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네. 고생 많으셨고 네. 뭔가 좋은 교육을 받으셨나 봐요. 농담입니다. 그 고마운 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게 거기서 오늘 다 보여져서 저는 고마웠어요, 오히려. 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네. 지금처럼 인사만 제대로 잘 해도 저 친구가 상당히 겸손한 아이구나라고 느낄 테니까 네. 또 다른 적들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언제나 이주희처럼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홍서영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KBS와 JTBC입니다. 언제나 관심이 뜨거운 언론사들이죠. 그 두 기업에 대한 천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일단은 아나운서 보미 씨.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그쵸. 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 JTBC는 슬로건이 당신의 좀 다른 채널이라는 슬로건이 있거든요. 늘 좀 참신한 시도들로 지상파를 위협하는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서영 학생은 어때요? 네, 저한테도 이제 KBS는 그 공영방송의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다른 방송국들보다 조금 이렇게 정형화되거나 좀 이렇게 공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JTBC는 요즘 워낙 그 종편들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뭐 냉장고로 부탁해 이런 프로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영하고 좀 더 신세대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홍쌤께 여쭤볼 게 있는데 언론사는 광고 수익이긴 하지만 그 매출로 평가되기보다는 시청률 또는 선호도 이런 것으로 평가되는 것 같은데 업계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방송업계는 기존에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상파 외적으로도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해서 우리가 종편이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네.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지금 약진하고 네. 있고 그 선두권에 JTBC가 서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외에 또 기존의 대형 PP라고 얘기할 수 있는 CJ 계열, CJ ENM을 우리가 대변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기존의 그 지상파들이 굉장히 지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청률 베이스로 기존을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2015년 텔레비전 방송 채널 시장 점유율 조사 결과를 보면 KBS 1이 지금 1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MBC가 한 12% 정도, 그리고 KBS 이제 2방송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쪽이 이제 11%, SBS가 5% 정도 되는데 이 토탈 합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4년 동안 무려 한 10% 정도가 감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채널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기존의 지상파들의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 이제 광고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고 위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취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이제 제가 과가 미디어 학부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 방송국 취업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취업 쪽에서 생각을 해서 선호도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또 예전에 비해 많이 학생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기업 선호도 조사 시간입니다. 오늘 비교해볼 두 기업은 방송국들이죠. KBS와 JTBC, JTBC와 KBS인데요. 제가 또 미디어 학부인 만큼 제 주변에 이곳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과연 학생들이 어느 곳을 더 선호하는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미디어 학부면 학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겠네요. 저는 JTBC 정도 선호해요.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좀 손석희라는 존재가 그렇죠. 아주 상징적인 신뢰도가 더 보도 있고 부분의 좀 사장으로 더 계시죠.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저는 KBS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KBS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일하는 직장으로는 KBS가 더 나은 것 같고 연봉도 일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KBS의 편을. 저는 KBS에 더 입사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게 맞아요. 안정적인 게 중요하죠. JTBC도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일단 손석희가 되게 여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현실에 안주와 손석희 앵커가 주는 그런 신뢰감이 있잖아요. 계속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잘생기셨어요. 도전하고 그런 느낌? 올해 환갑이시네요. KBS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JTBC에서 이제 재밌는 예능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제공하고 있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서영 학생 결과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이번 조사는 이제 저희과 미디어 학부 학생들 30명에게 물어봤고요. 네. 바로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결과는 이럴 수가. 짜잔. 네, KBS 12표 대 JTBC 18표로 JTBC의 승리였습니다. 이번 거는 예측 못했습니다. 네. 그 JTBC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워낙 재밌는 예능 프로부터 이제 그 공중파와는 다른 종편만의 그 드라마도 나오고 맞아요. 또 이런 거에 좀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을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학생들의 의견이었고요. 또 그 손석희 씨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언론사로서 좀 더 신뢰가 가고 더 입사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이니셜은 KBS지만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지 가는 강백수입니다. 네?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강백수네? 네, KBS죠. 그런데요. 네, 강백수가 김범수 씨가 그런데요. 백수의 노트! 네, 먼저 KBS 하면 뭐니 해도 네. 공영방송이죠. KBS죠. 그쵸. 공영방송. 이유는 어디 갔을까, 영은? 네?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KBS 한국방송공사예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공영방송사로. 근데 공영방송사다 보니까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공기업 하면 시내 직장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근무 환경이라든가 그런 데서 좀 좋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요번에도 네. 기자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JTBC 근무하는 기자 친구한테 네. KBS 보면 어때라고 물어봤거든요. 항상 좀 뭐랄까 취재 현장에 가도 장비나 이런 면에서 네. 좀 부러운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방송국 안에 어린이집도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홍쌤 그 KBS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국이고요. 효시를 보면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27년 경성방송국.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61년도에 국내 첫 텔레비전 방송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방송의 텔레비전 방송권을 이제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왔고요. 그다음에 73년도에 문화공보부로부터 독립을 해서 지금의 지금 한국방송공사로 이제 전환돼서 공영방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 때 언론 통폐합 그 조치에 따라서 민영방송과의 그런 통폐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KBS2 개국과 함께 컬러 TV 방송을 시작하게 됐던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를 좀 같이 끌어왔던 주요 방송사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정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만큼 제작 환경이나 처우가 좋은가요? 그 처우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로 보면 그 14년도 때 감사 때 좀 이게 좀 이야기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평균 임금이 그 1억 1천만 원 이상의 그런 2급 이상의 상위직 비율이 57%다. 그래서 공기업과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당시 밝혀져서 조금 좀 언론에서 너무 좀 처우가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화두가 될 만큼 방송사에서는 선호도가 좀 높은 직군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을 대표하는 방송사로 KBS의 경쟁력 어느 정도 될까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직도 뭐 종편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지만 네. 뭐 시청률 이쪽에서는 1등 이제 방송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한류를 좀 전 세계에 알리는 데도 많이 일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류의 효시가 됐던 드라마가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고 예전에 사트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그겨울연가 이게 이제 NHA하고 이제 같이 통합 방송이 돼서 전 세계에 한류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이행했었고요. 또 최근 보면 KBS 월드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K-팝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3년도 때 출시된 이 KBS 월드가 현재 출범이 되고 나서부터 전 세계 73개국에 무려 4,800여만 가구의 시청을 하는 글로벌 채널로 이제 약진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보면 드라마 방송들을 보면 특히 또 우리나라 사극 방송에 있어서도 꾸준히 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뭐 용의 눈물, 태조 왕건, 명성황후, 대조영 뭐 이런 히트 드라마들도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KBS 오래된 방송국이니만큼 장수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네, 장수를 키워드로 한번 정해봤고요. 장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국 보여줘라. 그렇죠. 그리고 6시 내 고향.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또 저 생각나는 거는 가요 무대 이런 그렇죠. 프로그램도 되게 오래됐죠. TV쇼 진품명품 네.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오래됐죠. 해요 지금도? 아직도 하더라고요. 진품명품. 네, 저 다음 주에 출연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축하합니다. 막 예. 인형 같은 거 받고 이렇게. 네, 그리고 장원하면 인형 주시잖아요. 그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6시 내 고향으로 타 지역의 타 지역 농가 소식을 안다고 하는데 최근에 예능의 대세라고 하면은 그 KBS는 교양 프로그램이 되게 장수할 만큼 공영방송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KBS 1채널 그리고 제일라디오를 보면 94년 이후 지금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요. 요즘 나오는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저는 예전에 뭐 영국의 BBC 뭐 이런 좀 해외 메이저 방송국의 공영방송 다큐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뭐 KBS나 국내 메이저 방송사에서 나오는 방영 콘텐츠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아까 6시 내 고향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저는 요즘 제 취준생들한테 KBS에서 진행되는 명견 만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공공성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좀 편안하게 강연식으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JTBC도 훌륭한 방송국이긴 한데 드라마라든가 너무 예능에만 좀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공공방송에서 나오는 교양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면접장이나 자소서, 논술 이런 거 쓸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JTBC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JTBC. 저는 처음에 방송국 이름이 좀 의아했습니다. 왜 JTBC일까요? 그러게요. TBC의 네, 제가 TBC를 빨간 글씨로 썼죠. 네. TBC가 지금은 대구 방송인데. 네. 아, 그래요? 네. TBC가 이제 원래 동양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이제 방송국 채널이었죠. 네네.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방송국이었고 제가 알기로 이순재 선생님이랑 강부자 선생님이 TBC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TBC가 이제 전신인 방송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JTBC가 종편 중에 좀 이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게 네. TBC 때 방송을 제작했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군요. 홍쌤, 그럼 JTBC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동양방송, 이게 1964년도에 개국이 돼서 언론 통폐합이 있을 때 80년에 이제 폐국이 되게 되는데 네네, 그렇죠. 이 방송국은 과거에 이제 삼성 계열이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앙일보가 이제 삼성 계열에 나왔는데 이제 지금 분리가 된 상황이고요. 종편 채널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2011년도에 다시 또 개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젊은 층은 물론이거니와 종합 편성 채널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는 그 방송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세노트 또 한 장 넘겨볼까요? 네, JTBC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네, 손석희 사장님. 그렇죠. 하트가 또 이렇게. 네, 워낙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종편 방송국이 생길 때 약간 이제 보도적인 측면에서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비판들을 좀 많이 부정적인 인식이 받았었는데 있었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딱 중심을 잡고 나타난 방송국이 JTBC의 보도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네. 이 JTBC 이제 기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야, 사장님이 손석희면 어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뭘 하십니까? 야, 잠깐만, 나 벌써 눈물 날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JTBC 보도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자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잘하네요. 어디 뭐 야산에서 시신이 한 구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KBS 이제 보도진들은 이제 승합차 몇 대랑 이제 막 전개차랑 이렇게 막 무르르 가가지고 막 네. 조명 설치하고 하는데 예. 자기들은 아직까지 신생이라 이제 배낭같이 생긴 그런 중계기가 있대요. 이런 거 메고 산을 뛰어다녀야 된대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약간 서럽잖아요. 그때 지나가던 손석희 사장님이 예. 밥 먹고 하자 하면서 밥을 사주신대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그 있잖아요. 집현전 학자가 꾸벅꾸벅 조는데 세종대왕님이 용포를 덮어줘서 네네네. 아 전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막 자부심이 막 샘솟는 그렇죠. 그런 막 이 JTBC의 자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손석희 효과가 그 실제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러니까 종편 채널이 처음에 나올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종합 편성 채널을 좌우하게 되는 매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중동 이런 매체들이 보수적인 매체다 보니까 너무나 방송 보도의 어떤 형태가 너무 좀 우익 쪽, 보수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JTBC 같은 경우에 이제 손석희 사장을 이제 스카우트해 오면서 네. 지금 언론 보도 형태, 그러니까 다른 보도들도 물론 각 사안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약간 좀 중립적인 위치 그리고 다른 종편들 대비는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도 행태가 시청자들의 신뢰도를 좀 높이지 않을까. 그리고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나라 언론인들 중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언론인이 누구냐. 그럼 과거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선일보 주필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선생이 제일 많은 표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손석희 MC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MBC에 있을 때도 뭐 백분 토론 또 라디오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오피니언 리더다 그리고 객관적인 보도 행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 부분을 지금 JTBC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꾸준히 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JTBC와 함께 종편 3사가 또 있는데요. 이 종편 시장의 경쟁력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실제로 지금 성장률을 보면 아주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 점유율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2011년도 때는 0.29%, 그러니까 뭐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12년도 때 5%를 넘기고요. 네네. 13년도 때 9%에 육박하고요. 그다음 14년도 11%, 15년도는 14%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선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뭐 종편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이제 아무래도 보수 매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탈북민들 이렇게 네. 많이 방송에 많이 보도하고 뭐 그랬던 연애 프로그램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여기 방송인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메이저 MC 뭐 유재석 씨 같은 분들도 종편에 네. 지금 편입돼서 방송을 진행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누구나 이제 종합 매체, 메인 매체로 이제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확인하세요. 방송국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데 높죠. 엄청나죠. 준비하려면 어떤 걸 중점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또 특별히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직군에 따라 조금씩 그렇죠. 다를 것 분야를 같아요. 본인이 먼저 알아야 될 것 종편 같아요. 왼쪽이다 보니까
되게 경력직을 많이 뽑고 그런 성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KBS하고 JTBC가 서로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그런 그렇죠. 석희 씨는 클로징 멘트를 따로 준비하는지 따로 준비를 하시겠죠? 요즘 종편 방송들이 많이 인기가 있어지는데 KBS는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일단 이제 방송국 입사가 그 언론고시라고 할 정도로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많은 파트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KBS 전형을 보면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이라는 걸 대부분 봐요. 그래서 PD나 그다음에 기자 그리고 뭐 기술직 따라 다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시사 교양 관련된 논술 시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디어 업계를 또 이제 매체를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평상시 이제 좀 식견이 좀 넓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또 IT 직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과학 관련된 필기 시험도 보고 또 그다음에 방송 기술 관련된 이론 시험도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언론고시란 말이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사실 통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러니까 방송사를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CJ ENM 같은 민간 대기업에서 뽑는 방송사나 미디어 컨텐츠 업계를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똑같이 종편이나 KBS를 도전하기에는 경쟁하는 친구들의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고 오랫동안 좀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 방송국 연예 PD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걸 그때 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못해서 시험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국어는 제가 자신 있어서 그 시험을 받고 저는 제 인생은 이렇게 풀리나 보다 하고 시험을 봤는데요. 제가 그 당시 한 5% 안에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게 하위 5%에 들어가니까 외국인들 받는 점수 받고 똑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사기업 적성에 나오는 상식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아직도 언론사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문제를 보면 지금 그 문제가 유일하게 기억이 나는데 다른 문제는 어려워서 기억도 안 나고요. 연애 상식 문제였는데 동방신기, 델리 스파이스, 뜨거운 감자들 얘네들의 멤버 숫자를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뭐 이런 거 되게 물어봐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아니요, 어려운데. 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일반인이잖아요. 연애 상식 문제가 그 네네. 정도 수준이고 네네. 아마 더 딱딱하고 어려운 소재들의 문제들도 있겠죠.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동안의 준비가 아직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를 외워서 푸는 문제보다는 이제 실기시험 위주의 전형들이 있지만 좀 쉽게 볼 만한 좀 목표는 아니다. 그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언론 시험 준비해봤던 입장에서 일단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오죽하면 언론고시라고 부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종편이 뜨다 보니까 공중파들의 생각이 궁금해지는데 실제로 라이벌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뭐 특별히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여담으로 그냥 들은 말로는 조중동에 있는 기자들은 그 이하의 매체들, 좀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매체들을 좀 폄하한다고 사석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방송국도 기존에 이제 그 지상파가 갖고 있는 힘이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젊은 또래들은 이제 미디어 채널들, 뭐 CJ ENM이라든가 종편에 대한 접근성이 강하지만 또 해외로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고 연령대가 높은 고객들 좀 시청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마 그런 네임밸류의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점점점 그 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전 오늘은 진짜로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하나 준비해봤거든요. 어떤 겁니까?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약간 호시무흡 같은 거 하시고. 그쵸. 논란 준비할게요. 두 기업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깜짝 놀라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JTBC 같은 경우가 지금 2015년 초봉 베이스로 한 3,800 정도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KBS는 12년도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3,600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연봉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근데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하나 있다면은 이게 있습니다. 그 KBS에서는 제가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고 그 MC를 한 적이 있었고 그 JTBC도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슈가맨이라고 거기 프로듀서로 한 두 번 정도 나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KBS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어진 일만 딱 하고 주어진 출연료만 딱 받으면 되는데 이제 슈가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 특성상 세션비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션비를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이제 편곡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 처우라고 하죠. 약간 그 출연자에 대한 처우가 조금 더 KBS보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KBS보다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KBS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출연료가 적다, 높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출연료 이상의 그 시청률이라든가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방송인들이 그 종편이나 아니면 케이블 쪽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이러한 어떤 큰 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큰 규모의 액수가 조금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제 생각에 좀 이런 게 좀 있네요. 혹시 보미 씨도 좀 그런 게 있나요? 저는 네. 사실 오늘 주제가 KBS 대 JTBC잖아요. 네. 근데 아까 서영 학생 질문 중에 서로를 라이벌로 좀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 두 방송사뿐만 아니라 아예 방송사 채널이 아닌 MCN 채널 같은 것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든 채널이 전부 다 경쟁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JTBC 채널만 신경 쓴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루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에 대비해서 참신한 것들을 계속 발굴하는 그런 게 그쵸, 이 그쵸. 방송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JTBC는요 드립을 쳐도 내 마음대로 해요. 네, 내 마음대로 정말 이상의 모든 드립을 다 칠 수 있어요. 근데 KBS는 KBS만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KBS의 공약 느낌 맞게 조금 드립을 순화시킨다거나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근데 KBS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하나는요. 네. 그 어쨌거나 코미디 프로인 개그 콘서트가 좀 도전은 하고 있지만 네. 계속해서 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쵸, 거 그쵸. 그런 부분을 되게 높게 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KBS 공채가 제일 어려워요 개그맨은. 네, 아직도 경쟁률이 제일 높고요. 지원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줄어드는 한가위 소문. 모든 걸 나와야 아니에요. 저 늙었... 저 KBS 예능 한번 출연해봤어요. 뭐요? 저 안녕하세요 나갔었어요. 사연남이었어요? 네, 사연남으로. 어떤 사연이었어요? 네, 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거. 진짜예요? 네, 진짜 그렇게 나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했어요. 근데 진짜요? 통편집이었어요? 아니요 나갔죠. 방송에 나갔죠. 실시간 검색어 진짜요? 이미 찍었죠. 와. 진짜 그런 적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민 그 투표 받는 거는 꼴찌했어요. 왜냐면 그렇죠. 이제 태진아 예. 선생님이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태진아 선생님께서 그거는 뭐, 너 여기 예. 나와서 노래 불렀으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었죠.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일 때문에 여기 이렇게 또 이게 같이 우리가 방송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랑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서 불가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두 기업에 대한 한가리 소문 카더라도 알아봐야겠습니다. 백수요? 네, 오늘도 두 기업에 대한 오늘은 입사에 대한 카더라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어떤 거죠? 방송사 입사를 위해서는 아카데미에 꼭 다녀야 한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저 이건 제가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확실히 아카데미를 다니면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많고 확실히 정보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네. 꼭 다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종 면접에서 같이 이제 경쟁자로 온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카데미를 다녀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성향도 묻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만의 신선한 느낌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다니지 않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정답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붙었는지는 모르죠. 떨어졌어요, 그 친구. 이런 물어볼지 말아야 될 질문이었다. 근데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그 친구는 분명히 조만간 어디선가 이렇게 좋은 활동을 활동, 열심히 하고 그쵸, 있을 그쵸.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소신이 강해서요. 네. 근데 홍쌤께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교육 관련된 부분들이 이쪽 분야에서도 상존을 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워낙에 이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좀 아카데미 다니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렇다면 나 실력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런 좀 좋은 장소나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일부는 이제 사교육 업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불가능한 꿈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너무 주입시킬 때도 있고 안 그러면은 이제 너무나 정형화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인의 개성이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성향들을 보고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말하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내공이나 개성이 더 중요하니 이런 부분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론고시반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되나요? 그건 실제적으로 아까 홍보미 MC 얘기했듯이 정보 공유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노하우라는 걸 또 이제 채용해서 무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또 선후배 관계를 통해서 선배들의 목소리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와 JTBC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KBS는 이제 지상파의 대표 방송이고 JTBC는 종편의 대표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기업 다 진짜 각각의 장점이 있어서 솔직히 고르기 되게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우니까 제가 감히 골라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팬심으로 이제 손석희 씨가 있는 JTBC를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세훈요. 저도 두 기업 다 이제 다른 언론사로의 이직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둘 다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아예 다른 일을 했으면 했지 언론사로서는 제일 만족하고 다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약간 제 성격상 전 모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JTBC 같은 경우는 위에 선배가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JTBC 쪽을 저라면 좀 더 선호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넘버원은 한국 직업방송입니다. 와, 현명한 대답이었다. 멋있다. 네,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저 홍쌤의 팁 알려주세요. 저는 요즘 뉴스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보를 알리기보다 방송사에서의 약간 논조,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사설을 읽듯이 그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JTBC도 뭐 팩트 체크 뭐 이런 좋은 코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 입사를 꿈꾸는 분들은 좀 그런 예능 프로그램보다는 방송사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도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 깊이 있게 익히시면 나중에 또 면접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또 질문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